자,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이 이제 그 인문반 첫 시간인데요. 혹시 다른 과목 인문반 들으셨어요? 그래요? 첫 시간이니까 뭐 수업도 중요하긴 한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합격하기까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선배로서 그런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이제 원가관리회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과정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원가관리회계는 세무사 시험에도 있고 회계사 시험에도 있어요. 물론 이 입문반은 공통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무사는 1차, 2차 다 있는데요.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근데 이제 1차 같은 경우에 총 회계학 40문제 중에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몇 퍼센트예요? 40%죠. 그러면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40%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이제 입문반이기 때문에 회계학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1차 시험 회계학 목표 점수가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 중에 80? 그분들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연구하셔야지. 일반적으로 한 50점, 60점? 평균이? 60 이상이면 굉장히 고득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 60점이 평균 점수라고 하면 40점이라는 점수는 적은 점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40% 차지하고 있는 원가관리회계가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과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세무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16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전범위 고루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2차 시험은 마찬가지로 100점 중에 40점이에요. 문항수로 보면 딱 2문제 출제가 됩니다. 2문제 출제되다 보니까 전범위 고루 출제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중요한 파트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2차 주관식이다 보니까 한 문제라고 하지만 이게 소문항으로 쪼개 가지고요. 또 전체 내용 물어보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2문제다 보니까 전범위라기보다는 중요한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세무사 시험이고요. 회계사. 자, 회계사 시험은 총 50문제 중에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때요? 좀 만만해 보이세요? 어찌됐든 1차 시험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작아요. 자, 10문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전범위가 아니고요. 주요 주제에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근데 이제 2차 시험이 있죠. 2차 시험에서는 원가관리회계라는 별도의 과목으로 해서 100점 만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원가관리회계가 세무사 시험에 비해서 회계사 시험이 훨씬 중요하고요. 어렵습니다. 특히 2차 시험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전범위 고르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가관리회계가 회계사 시험에도 있고 세무사 시험에도 있잖아요.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리면
1차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예전에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가면 갈수록 차이가 좀 좁혀져요. 어찌됐든 회계사 시험이 약간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일단 스타일은 달라. 문제도 사이즈도 크고요. 스타일이 좀 달라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간격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근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차이가 커요. 아주 예전에 비해서는 차이가 좀 좁혀지긴 하더라도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계사 시험이 세무사 시험에 비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고요. 심도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원가관리회계 전체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입문반, 우리 여기 오신 요 반이 입문반이고요. 입문반에 대해서 조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얘를 꼭 들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안 들어도 돼. 세법이 중요하니까 세법 들으세요. 회계 중요하니까 회계 들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럼 맞는다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사실 우리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에 어차피 기본반에 들어가면 또 해요. 물론 세법 중급에게도 마찬가지긴 할 거예요. 근데 세법 중급은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반 수업 들으실 때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듣는 게 좋아요. 원가관리회계는 만만합니까? 만만할 것 같아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만하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 공부하는 과목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좀 만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원가관리회계를 만만한 과목으로 만드는 게 제 목적이에요. 제 바람이고. 하지만 원가관리회계도 절대 만만한 과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급에게는 세법에 비해서는 공부할 양이 적다고 느껴지는 과목이긴 해요. 적은지 많은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원가관리회계를 꼭 들어야 됩니까? 입문반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과연 들어야 됩니까? 자, 중급에게 세법에 비해서는 조금 부담이 덜한 과목이긴 한데요. 그래서 안 들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입문반을 안 들으면 그 시간에 뭐 할 거예요? 독서실에서 열심히 예습하고 다른 공부할 거야. 오케이, 듣지 마세요. 안 들으면 그 시간에 저기 강남역 뒷사거리에서 친구하고 차 마실 거야. 술 마실 거야. 그런 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남은 시간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으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그 시간은 어차피 놀 거면 들으신 게 낫죠. 입문반은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기본반에서 배울 내용 일부를, 좀 중요한 파트를 미리 선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으시는 게 좋죠. 또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뭐 하시겠어요? 수업이라도 들어야지. 얼마나 시원한 거 좋아요. 자, 입문반. 자, 입문반이 끝나면 이제 기본반을 듣습니다. 자, 기본반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책도 엄청 두껍죠. 자, 기본반은 이제 기본서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또 굉장히 두꺼워요.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요. 자, 기본반 끝난 다음에 객관식반이 있어요. 자, 객관식반은 무슨 목적으로? 1차 객관식 시험 대비 목적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반은 객관식 교재가 별도로 있어요. 여기서 또 의문점 적으세요. 중요하니까. 자, 기본반을 들으시면 기본 서적 가지고 하는데요. 요 기본반 책 보면 굉장히 두껍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수록이 되어 있냐면 기본 이론도 있고 예제도 있고 또 한 챕터가 끝나면 일부 객관식 문제도 있고요. 또 주관식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교재에 있는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있는데 풀어야 됩니까? 첫 번째 질문이야. 풀어야 될까요? 안 풀어도 괜찮을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정이 쪼개져 있잖아요. 기본반이 있고 객관식반이 있고 주관식반이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과정을 쪼개놨을까? 우리 이 과목 하나하나가 절대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수업을 들어도 이해 못해요. 진짜 이해 못해요. 제가 딱 보니까 어때요? 공부 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안 먹히는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공부한 시기가 있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 엄마는 그랬어요. 너는 너무 똑똑해 애가. 근데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말은 많이 듣고 자랐지만 저도 있잖아요. 동일한 과목을 3번씩 들었습니다. 똑같은 과목을 동일 선생님한테 3번을 들었다고. 왜 그랬을까요? 이해 못해요. 아무리 수업을 성실하게 들어도 집에 가면 가물가물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절대 못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과정을 목적별로 쪼개놓은 겁니다. 기본반의 목적은 뭘까요? 얘는 시험장에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 풀기 위한 기본 이론을 숙지하는 게 기본반의 목적입니다. 기본반의 목적은 문제 풀기 위해서 기본을 다지는 게 목적이지 문제풀이 목적이 아니에요. 못한다고. 물론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주 평범한, 저같이 평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반의 목적은 문제풀이 목적이 아니고요. 앞으로 문제 풀기 전에 기본적인 이론을 탄탄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 교재가 기본 이론도 있고 객관식, 주관식 문제도 있지만 내가 기본 이론이 탄탄해. 문제도 풀려. 그분은 푸세요. 근데 나는 기본 이론도 가물가물한데 문제 보면 머리가 아파.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 갖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반의 목적은 철저하게 기본 이론을 다지는 게 목적이다.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수업 중에 몇 문제 풀어드리긴 해요. 하지만 그거는 내가 배운 내용을 조금 응용하는 확인해 본 차원에서 보는 거지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공부가 안 됐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풀이는 본격적으로 어디에서 진행이 되냐면 객관식반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객관식반은 철저하게 문제풀이반이에요. 물론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아주 중요한 파트에 대해서는 이론 정리를 하겠죠. 하지만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건 풀지 마세요.
요건 풀어도 자승자박입니다.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들 1차 시험 합격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2차 주관식. 자, 2차 주관식은 또 별도의 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별도의 교재가 구분되어 있어요. 세무사용하고 회계사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즉슨 객관식까지는 세무사, 회계사 공용이에요. 왜냐하면 1차 시험까지는 차이가 약간 있긴 있지만 그렇게 현저한 차이는 있지 않아요. 2차 시험에는 차이가 커요. 문제 크기도 크고 물어보는 내용도 크고 하기 때문에 연습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객관식 교재까지는 회계사, 세무사 공용, 2차 시험은 세무사, 회계사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기본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 3개는 반드시 들어야죠. 저는 기본 이론 들어도 객관식 풀립니까? 풀립니다. 꼭 예를 들어야 됩니까? 들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아는 거하고요 문제 푸는 거 전혀 달라. 또 있어. 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내 실력 발휘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 스킬을 추가로 배우기 때문에 들으세요.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관식 똑같은 거예요. 아는 거하고요 문제 푸는 거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또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주관식 작성하는 건 더 힘들어요. 얘도 들어야 됩니다. 입문반은 말씀드렸잖아요.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요. 대신 안 들으시는데 그 시간에 독서실이 아닌 다른 데 계신 분들은 들으세요. 왜? 시원하잖아요. 요게 이제 기본 일정이고요. 추가적으로 2개가 되어 있는데 심화반. 심화반. 우리가 이제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최종 합격할 때까지 기간을 얼마나 좀 두고 계세요? 1년? 물론 그런 분도 계세요. 하지만 저처럼 평범한 분은 아니시겠죠. 10년? 그럼 너무 과하죠. 너무 과해. 저도 한 4, 5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 공부할 때.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조금 평균적으로 긴 것 같고요. 한 2,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조상 그렇게 돼 있거든. 물론 빨리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1년에 합격하신 분도 계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많지는 않다. 계시긴 하지만 그럼 한 2, 3년, 3, 4년까지 볼 텐데요. 그 기간도 대충 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기간일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주 열심히 했을 때 그 정도 걸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어떤 일정을 설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반, 객관식, 2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1차 기본반 끝난 다음에 2차 객관식 복귀할 텀이 있잖아요. 텀. 그럼 그 기간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열심히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이면 오케이. 근데 좀 그게 힘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기본반을 잘 듣긴 들었는데 가물가물해.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심화반이 있는 겁니다. 자, 심화반의 목적은 일단 일정은 1차 기본반이 끝난 다음에
객관식 그 사이에 이제 심화반이라는 코스가 있는데요. 뭐 다른 과목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우리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반에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또 하나는 약간 조금 심화된 내용도 보면서 2차 문제를 약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 겸 조금 심화된 내용을 보는 거죠. 요 목적은 뭐냐? 첫 번째 목적은 그 기간 사이에 혹시 스스로 공부하는 게 힘드신 분, 또는 기본 이론은 들었지만 조금 어렵게 느꼈다든지 좀 가물가물하신 분, 그분들. 또 하나는 내년에 1차를 합격하고 동차할 거야. 그럼 2차 문제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정이 심화반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선택이긴 한데, 스스로 공부하기 힘든 분들은 듣는 게 좋죠. 또 하나는 나는 잘 들었어. 대신 내년에 동차도 노려볼 거야. 그런 분들을 위한 과정. 심화반.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제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1차 시험 합격하면 고해 2차 시험을 볼 수 있고, 운 좋게 안 되면, 아니 운 나쁘게 안 되면, 죄송합니다, 운이 안 좋아서 안 되면 내년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쵸? 나는 근데 올해 끝낼 거야. 그걸 동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짧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반이 바로 동차반이에요. 요게 다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반, 객관식, 주관식, 요건 기본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 판단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과정이, 그렇지, 예, 기본반이. 또 이런 질문 합니다. 수업 들었는데요, 요 단계에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 단계에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 단계에서 또 가물가물합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본반을 다시 들으셔야 돼. 특히 우리 과목.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우리가 원가관리회계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심리적으로 중급액의 세법은 양이 많고 어려워,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원가관리회계는 얘네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게 공통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그럴까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가관리회계는 호불호가 명확한 과목이에요. 자, 원가관리회계에 대해 자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완전히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중급액의 세법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지, 모르고 하게 되면 늪에 빠지고요, 공회전만 합니다. 공회전이 뭐예요? 매일 시간을 투자하는데 아는 게 없는 거야. 중급액의 세법은 있잖아요, 시간과 아웃풋이 정비례합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쌓이게 돼 있어요, 중급액의 세법은. 자, 왜 그럴까요? 왜 중급액의 세법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쌓일까? 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 세법은 세법을 배우는 거고요, 중급액에는 뭐 배우는 거예요? 기업회계,
준을 배우는 겁니다. 자, 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많이 보면 볼수록 어때요? 익숙해져요. 자신감도 생기고. 자, 근데 원가관리 회계는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원가관리 회계는 법을 외우는 게 아니거든. 원가관리 회계 기준 들어봤어요? 없어. 원가관리 회계 법 있어요? 없어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왜 여러분들은 그런 착각을 할까? 이름 자체가 원가관리 회계이기 때문에. 원가관리 회계는 회계가 아니에요. 회계가 아니라고. 원가관리 회계 공부할 때 중구배기를 떠올리시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운이 좋으신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못 듣고 공부했거든. 근데 합격은 해요. 합격은 해. 모르고 합격하는 거지. 자, 요걸 모르면 첫 출발이 잘못 설정이 되게 되면 계속 고생을 하는 거야. 왜? 아니 얘가 분명히 회계인데 내 중급회계 다 하는데 왜 얘는 아니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과목이라고. 그래서 원가관리 회계는 법과 기준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입하는 시간하고 성과가 비례한 게 아니다. 드립다 때려 박는다고 이해되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자, 세법 중급에게는 시간과 실력이 비례하다는 게 뭐냐면 암기해야 돼요. 최소한 일정 부분 암기를 해야 되거든.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복습할 때 원가관리 회계는 30분만 하세요. 대신 중급회계 세법은 2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거는 원가관리 회계가 중급 세법에 비해서 공부할 양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중급회계 세법은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일부러 암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원가관리 회계는 암기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만 하면 되게 쉬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불호가 있다고. 어떤 친구들은 있잖아요. 한 번 듣고도 룰루랄라 잘 풀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도 어렵대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게 접근했으니까. 이해만 하면 상대적으로 덜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암기할 사항이 없다는 건 이해를 하게 되면 아주 효율이 높은 과목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가성비가 높은 과목이다. 자, 또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원가관리 회계가 챕터가 한 17챕터 정도 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흐름과 논리를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기본서 페이지가 1000페이지 가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대신 흐름과 논리만 이해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 영상처럼 쫙 흘러갑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필요한 살만 붙여가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 원가관리 회계는 이해만 잘하면 효율성이 높은 과목이다. 다시 앞으로 가서 세무사 시험에서는 몇 퍼센트? 40%. 우리 1차 경영식 같은 경우에 2차도 마찬가지지만
40% 40점에서 80% 32점만 맞으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여러분 회계학 목표 점수가 몇 점? 50? 몇 점만 더 맞으면 돼요? 12점만 더 맞으면 돼.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해만 잘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목이고요. 총 40점 만점에서 일정 점수를 확보하게 되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다.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2차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뭔지 아세요? 회계사 2차? 재무관리 원가관리 회계예요. 근데 원가관리 회계를 내가 자신 있는 과목으로 만들면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원가관리 회계가 전략 과목이 될 수도 있다. 자, 우리 이제 입문과정 수업 들으실 텐데요. 우리의 과정의 학습 목표. 첫 번째는 이 원가관리 회계에 대해서 성격을 파악하는 거, 계략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 내용 중에 일부만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물론 기본반 할 때도 제가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요, 뭐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으셔서 눈동자도 초롱초롱하고 또 각오가 보여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면 이제 눈동자가 어때요? 혼탁해지고, 일부는 또 숙면에 취하시고, 일부는 또 사라지시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입문반은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기본반도 편안하게 들으세요. 왜냐면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이잖아요. 2, 3년, 3, 4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 중요한 건 끝까지 레이스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단시간 내에 엄청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언제 열심히 해야 될까? 눈에 불을 켜고 객관식반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은, 입문반의 목적은 기본반을 좀 잘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입문반의 목적이고요. 기본반의 목적은 객관식반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게 바로 기본반의 목적이에요. 근데 공부를 반대로 하신 분이 계신다니까? 어떤 분이에요? 지금 열심히 해. 지금 열심히 하다가 객관식반에 안 나오시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객관식반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기본반을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수정할 수 있는 선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략적 이해, 일부 내용을 경험하고요, 기본반을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선행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근데 요즘에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 수업을 들으면은 다 이해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근데 우리 과목은 절대 그렇게 힘든 과목이에요. 아니, 한 번 듣고 이해가 되면 공부를 2, 3년 해요? 아니거든. 한 번 듣고 이해를 하는데 커트라인이 60점이에요? 60점이면은 수미양가에서 뭐예요? 양 아닌가, 양? 그 양 맞아가면 엄마가 이쁘다 그래요? 맞죠? 자, 한 번 듣고 이해되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몰라도.
자, 그러면 우리 원가관리회계는 이해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이제 업륜의 과정 하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요. 우리 이제 요즘에는 선생님별로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개성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원가관리회계를 강의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만만한 과목으로 만들자. 얼마나 다 과목들이 쟁쟁해요. 하나도 만만한 게 없거든. 하나라도 좀 만만한 과목은 만들자. 그게 첫 번째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이해 위주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암기한 거야, 암기. 뭐가 뭔지 모르는데 들었다 머리에 집어넣은 거죠.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합격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어넣기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원가관리회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좀 이해를 시키자. 이해를. 그래서 짧은 시간 내 합격하기 위한 어떤 전략 과목을 만들어 드리자.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이해입니다. 이해. 그럼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킬 거냐면, 첫 번째, 배경 설명.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중급회계는 뭘 배우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배우는 거거든. 그 재무제표라는 게 뭐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학원에 안 와도 대충 알아. 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거든. 세법 학원에 안 와도 들은 게 있어. 소득세, 법인세 들어봤잖아요. 잘 알진 못하지만. 하지만 원가관리회계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원가관리회계는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공장에서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거. 공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대부분 안 가봤을 거라고. 경험해보지 못한 걸 배우는 겁니다. 또 하나, 관리회계. 사장 입장에서 회사 운영할 때 어떤 의사결정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장 돼보셨어요? 거의 안 돼보셨잖아요. 원가관리회계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암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챕터별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해 드릴 거예요. 공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공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이제 사장 입장에서 사장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장은 뭐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림을 좀 많이 그립니다. 자, 뭐냐면 공장이라는 걸 설명만 제가 해드려도 상상 속에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실제 감이 안 오거든. 그래서 공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물론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각적인 효과로 인해서 학습 효과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또 한 번 이해를 높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 수업 목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풀이 과정의 일관성. 자, 원가 관리 회계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다른 각각의 주제긴 하지만 연결이 되어 있다. 또 하나는 각 챕터별로 문제라든지 풀이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일관되게 하나의 방법으로. 가끔 보면
한 챕터 내용이긴 하지만 물어보는 어떤 문제에 따라서 풀이 과정이 달라지는 현상도 발생이 돼요. 물론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문제별로 풀이 과정이 다르면 또 어떤 강박관념이 생겨요? 얘를 암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로 다른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풀이 방법은 똑같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변형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 이런 거 부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지만 기본적으로 풀이 과정은 동일하게. 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누적 복습 1장 지나고 이제 2장 할 때는 2장이 1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설명해 드릴 거고, 3장 하면 1, 2장을 또 설명해 드릴 거고, 이렇게 누적 복습을 통해서 또 이해도를 높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라도 만만한 과목은 만들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해를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가 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예요. 카페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많은 글을 올려놨는데 일단 우리 강의에 필요한 추가 자료라든지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출문제, 거의 이제 회계사, 세무사 이외에 다른 원가관리 회계가 들어간 자격시험이 있잖아요. 거의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공부하시다가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궁금하신 분 계시면. 추가적으로 학습에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원가관리 회계에 대해서 책에서 볼 수 없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추록 정오표, 뭐 제가 이제 뭐 정오표, 오타 이런 거는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서도 공지가 될 테지만 네이버 우리 블로그에서도 공지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름은 윤원가관리회계예요. 우리 기본서 이름이 윤원가관리회계니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해 들을 필요가 있겠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걸 배울 거니까. 그리고 원가관리회계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급회계하고는 전혀 다르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그러니까 원가관리회계 공부하는데 중급회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로가 엉켜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원가관리회계 정체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 정복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원가관리회계가 어떤 애인지 그 정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얘 회계입니다. 얘도 회계예요. 자, 회계. 아까 회계 원리 들으셨다면서요. 회계가 뭐예요? 애매모호하죠? 물론 저한테 너 회계가 뭐야? 저도 아마 똑같은 표정이었을 거야. 알긴 아는데 표현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거죠. 회계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회계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정보야, 정보. 또 전달합니다. 그러면 정보를 전달할 건데요. 누구한테 할 건데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
이걸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내부에 있는 사람이 있대요. 요건 배우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럼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가 누가 있어요? 주주 채권자. 왜 주주 채권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일까? 주주나 채권자나 뭐 하는 사람이에요? 투자자거든. 주식 투자, 채권 투자하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데요, 그냥 막 투자하나요? 아니죠. 내가 이 회사에 돈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투자 수익이 있을까 판단하고 투자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단 근거가 바로 뭐예요? 회계다, 그런 얘기, 회계. 그러면 내부 정보 인자는 누굴까?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 가끔 보면 내부 이용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직원분들 저요 하더라고. 우리 직원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중요해. 회사 내부에 있는 직원인데? 아니에요. 왜 직원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가 아닐까? 직원 하니까 공손하게 됐잖아요. 왜 내부 정보 이용자가 아닐까, 직원들은? 자, 우리 직원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판단 가지고 회사를 선택할까? 이 회사의 무궁한 발전? 요게 1번. 2번은 급여, 휴가. 뭐 가지고 회사를 선택해요? 무궁한 발전이에요? 급여 휴가예요? 그렇지, 급여 휴가거든. 해서 우리 일반 스텝 직원분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가 아니에요. 누가 내부 정보 이용자예요? 경영자, 사장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회계를 우리 공부해야 될 재무회계야. 재무회계.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중급 회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중급 회계에서 뭘 배워요? 요걸 배우는 거야, 요걸. 중급 회계는.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어떤 정보를 이용할까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거거든. 재무제표. 그러다 보니까 중급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가 중급회계입니다. 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려고. 자, 우리 사장이 이용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하고요, 관리회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재무회계하고요, 관리회계의 내용이 같을까 다를까? 아니면 비슷할까? 완전 다르다니까. 완전. 왜 달라요? 이 재무회계는 누가 이용하는 회계예요? 주주채권자가 이용하는 회계예요. 주주채권자는 뭐 때문에 재무회계를 이용할까? 투자 목적. 그러면 이 관리회계는 누가 이용하는 회계예요? 경영자인 사장이 이용하는 회계거든. 이 사장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회계를 이용할 것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 사장이 자기 투자 목적으로 회계를 이용해요? 검찰 가야 돼, 검찰. 그럼 사장은 무슨 목적으로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할까?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이용하겠죠.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고. 완전 다르다. 둘이. 자, 결론적으로 이 재무회계가 바로 중급회계입니다. 즉 중급회계는 재무제표 작성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중급회계 제일 마지막 보세요. 뭐가 나와요?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라니까. 순서대로 돼 있어.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방법,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게 바로 중급회계예요. 관리회계는, 자, 얘는 우리가 배우는 원가 관리회계에서 관리회계가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중급회계와 관리회계 내용은 전혀 다르다.
자, 그러면 중급에게는 이제 뭘 배우는 거냐면 재무제표 작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급에게는 재무제표를 배우는 건데요. 이 재무제표는 우리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자, 중급회계에서 기업회계 기준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기준이 필요할까? 자, 이 외부 정보 이용자는 주주 채권자인데요. 이 주주들 중에는 저희처럼 회계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회계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외국인도 있을 거예요. 근데 회사가 정보를 제공할 때 회계사들만 이해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제3자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각색해서 만들어 제공하자가 바로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그러면 관리회계는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어요? 관리회계는 사장만 이해하면 되거든. 그럼 이 사장이, 이건 상상만 해보세요. 회사 경영자 사장이 회계를 알까 모를까? 제가 이제 회계사 합격하고 난 다음에 회계법인, 은행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일반 회사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재무제표를 잘 작성해가지고 회계사니까 두껍게 열심히 해가지고요. 사장한테 제출을 했어. 그럼 사장님이 야, 작성 잘 됐네. 감가상각 내용수가 5년이었어? 이런 사장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제공한 뭐라고 그래, 사장님이? 그래? 그럼 나 이거 몰라. 우리 돈 벌었어, 안 벌었어? 요게 사장입니다. 사장은 기업회계 기준 회계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사장은 있잖아요.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 영업하신 분도 계시고 개발자도 다 다르다고. 그러면 관리회계는 어떤 특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경영자로서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논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그래서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암기할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준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사실 있는 게 좋아. 왜? 기준이 있으면 들었다 암기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기준이 없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암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늪에 빠지는 겁니다. 절대 정복할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그 논리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 정체는 암기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이해 과목이더라. 자, 이제 회계학의 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다 회계학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회계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회계 원리를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중급 회계가 회계 원리에 포함하는 개념이거든. 가끔 보면은 회계 원리 굳이 들어야 됩니까?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밑바탕에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중급 회계를 바로 들으시면 조금 버거워요. 그래서 혹시 이제 회계 원리 듣지 않고 중급 회계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들으세요. 회계 원리를. 그러니까 빠른 배속이라도 한번 들어보셔야 돼. 예. 이게 회계 원리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급 회계 있습니다. 중급 회계가 가장 중요한 회계죠. 이제 재무 회계이면서요. 자, 근데 회계 원리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원가 관리 회계입니다. 즉 회계 원리 다음에 얘가 50% 얘가 50%거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되게 만만히 봐, 원가 관리 회계를. 가끔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원가 관리 회계 너무 어려워요. 한번 물어보죠. 복습할 때 중급 회계 몇 시간?
원가 관리회계 몇 시간 복습해? 원가 관리회계는 한 30분 하는데요. 중급회계는 한 4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바꿔봐. 원가 관리를 4시간 하고 중급회계를 30분 해봐. 자,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려운 거야. 중요성은 50대 50이에요. 물론 이제 점수로 따지면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6대 4죠. 어쨌든 비중은 50대 50이다. 자,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다시 쪼개집니다. 얘가 원가회계하고요, 관리회계로 쪼개져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자, 관리회계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어요. 관리회계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장 입장에서 어떤 의사결정하는 게 바로 관리회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가회계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 자, 추가적으로 볼게요. 자, 그래서 중급회계를 바로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그럼 앞에서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 관리회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요게 이제 회계의 두 가지 내용인데요.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뭔가 모르겠지만 사장이 하는 거래. 기준도 없고.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 문제는 얘도 배워야 되거든. 원가회계도. 원가회계는 뭘까 보니까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는 표현을 쓰고요,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다리 걸쳐 있거든. 그래서 또 헷갈립니다. 헷갈려.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만 한다고 하면 아직 뭐 세부적인 내용은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구분되잖아요. 근데 얘는 다 걸쳐 있거든. 근데 얘도 배워야 돼, 우리가.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배우는 원가관리회계는 알고 보니까 원가회계가 들어가 있고 관리회계가 들어가 있더라. 딱 반반씩이에요, 반반씩. 관리회계는 사장이 이용하는 회계. 얘는 알겠어. 원가회계는 원가 계산하는 거라면서. 근데 왜 여기에도 걸치고 여기에도 걸칠까? 자, 그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학원이 요 볼펜, 얘를 어디서 사왔을까요? 보니까 모나미에서 만든 것 같아. 만드는 건 모나미에서 사왔을까요? 안 사왔죠. 우리하고 말도 안 섞어. 우리는 어디서 사와요? 우리는 문방구에서 사왔겠죠. 문방구 같은 회사를 뭐라고 그러죠? 상기업, 일반 도소매업. 자, 상기업도 회사잖아요. 그럼 문방구는 어떻게 해서 영업활동을 할까? 모나미로부터 얘를 한 박스 사와가지고요, 우리 소비자한테 약간 마진 붙여 파는 거죠. 그래서 운영하는 게 상기업이잖아요. 그럼 문방구에 재무제표를 작성해 볼게. 문방구가 모나미로부터 100박스 사왔어. 그럼 얘가 재무제표 어디에 반영이 될까? 재무상태표의 재고 자산이죠. 팔리면은 어디에 반영이 될까요? 그렇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거든. 즉,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팔리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예요. 결과적으로 재무제표거든. 바로 재무회계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근데 상기업은 안 봐. 뭘 볼 거예요? 원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제조업인 모나미로 가볼게요. 모나미. 모나미는 뭐 하는 회사예요? 얘를 만들어 파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 볼펜을 만들 때 얼마의 원가가 필요하지?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뭐 염료도 들어가고 직원의 급여도 들어가고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요, 하나당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돼. 그게 바로 원가 회계예요. 이게 다야. 즉, 원가계는 뭐예요? 공장에서 제품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걸 원가 회계라고 합니다. 얘를 굳이 좀 표현하면 제조업에서의 제품 원가 계산이에요.
모나미가 계산해 봤어요. 한 개당 100원이야, 100원. 계산 끝났죠? 근데 모나미 창고에 100바스 쌓여 있어. 그게 어디에 반영이 될까요?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팔리면 어디에 반영이 돼요?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거든. 그래서 원가 계산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반영이 돼요?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재무회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활용면에서는 왜 관리회계일까? 활용면에서. 자, 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 이익이 얼마지? 얼마에 팔아야 돈을 벌지? 그럼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원가를 모르면 돼, 안 돼? 할 수가 없어. 원가를 알아야 의사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그래. 우리는 원가회계, 관리회계 둘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다 이해하셨어요? 아직 모르는데? 쉬고 싶은가 본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 원가회계가 재무회계에도 포함이 되고 관리회계도 포함이 되는데 왜 얘를 여기에 포함 안 시키고 여기에 포함시킬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만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니, 얘가 여기에도 포함되고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왜 굳이 여기에 넣습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일단 제가 주장하는 학설. 중구백의 책 몇 페이지예요? 1500페이지. 원가관리회계 몇 페이지? 1000페이지. 1000페이지 중 500페이지를 넣어버리면 중구백이 몇 페이지? 2000페이지. 원가관리회계는 500페이지 돼요? 밸런스가 안 맞아. 그건 제가 주장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재무회계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보의 가치를 보면 재무회계가 중요한 정보일까? 관리회계가 중요한 정보일까?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얘는 중요한 정보는 아니야. 자, 재무제표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공시하는 게 목적이야. 왜?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픈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회사의 원가 정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여기 들어가 버리면 오픈되거든. 그래서 넣지 않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공부하시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회계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 누구한테 필요한 정보? 사장한테 필요한 정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묵습니다. 요게 그렇게 굳어졌어요. 이제 굳어지다 보니까 서점에 가시면 제 책처럼 친절하게 원가관리회계라는 책도 있고요. 이 원가관리회계 책은 딱 사가지고요, 반을 그냥 딱 쪼개세요. 쪼개면 앞부분이 원가회계, 뒷부분이 관리회계예요. 그렇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왜? 일단 원가 계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하는데 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책은 그냥 원가회라고 돼 있어. 그럼 이 원가회계 책은 원가회계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관리회계도 들어가 있어. 근데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가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관리회계라는 책도 보면 안에 원가회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배울 거다. 자, 이상 과정 소개는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